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47, 산업화 시대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죠.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의 6공화국까지 4시간에 걸쳐서 주로 정치사를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같은 시기를 볼 텐데 경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접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300 산업 되겠습니다. 300, 300가 아니고 세 가지의 흰 백. 에서 세 가지 하얀색의 산업이다 이런 뜻인데 자, 이 산업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오늘 한번 알아보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경제하면 박정희가 먼저 딱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기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가까지 또 살펴볼 것이고 비교를 좀 해보세요. 80년대 경제 상황, 그다음에 90년대 경제 상황. 그래서 주로 우리가 산업화 시대인 6, 70년대를 볼 건데 조금 앞뒤로 이렇게 좀 확장을 해가지고 50년대부터 90년대 김영삼 정부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기 구분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50년대 하면 대통령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승만입니다. 6, 70년대 하면은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박정희가 떠오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80년대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대통령들이 걸쳐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두환 시기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90년대는 이제 우리가 김영삼 정부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한번 가보죠. 1950년대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바로 6.25 전쟁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는 우리가 주로 미국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에 의해서 전후 복구 사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전후, 전쟁 후에 국토를 복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300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좀 이렇게 많이 생산되는 물건을 세 가지를 주로 우리나라에 많이 이제 원조를 해주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색깔이 하얀색이다. 바로 이것들입니다. 밀가루, 면화, 설탕.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면화, 옷감이죠, 옷감. 그다음에 밀가루, 흰색이죠. 그다음에 설탕. 뭐 물론 흑설탕이랑 뭐 황설탕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여기서는 백설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면화 산업, 밀가루 산업, 그다음에 이제 설탕 산업이 발달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그러죠? 뭐 립글로즈라든지 뭐 간단한 미스트, 네, 빛 이런 거 사러 갈 때 올리브영 많이 가시죠. 그 올리브영.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영화 보러 지금 우리 학교 근처에는 뭐 롯데시네마가 있습니다만 조금 더 가면은 CGV도 있죠. 그죠? CGV 그다음에 올리브영 다 같은 계열사가 갖고 있어요. 바로 CJ 계열이죠. CJ가 약자잖아요.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제일제당의 약자입니다. 자, 제일제당 할 때 당자가 바로 설탕 당자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이 50년대 300산업의 설탕 산업으로 시작됐던 기업이 바로 제일제당 되겠습니다. 지금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자, 이제 6, 70년대 박정희 시대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공화국, 즉 장면 정부 때 이미 수립돼 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박정희가 열심히 실행을 시킵니다. 자, 근데 이걸 좀 시기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는 주로 가벼운 산업들 위주로, 즉 경공업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을 했던 시기라고 한다면은 70년대는 조금 더 기술과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공업 중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경공업이 잘 와닿지 않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동남아나 아니면은 중국에서 이렇게 들여오는 것들이 있죠. 주로 뭐 면봉이라든지 머리빗, 주로 메이드 인 차이나 이렇게 가벼운 물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발, 신발, 옷 뭐 이런 산업들이 발달했던 시기이지요. 자, 한편 중화학 공업이라는 거는 이제 무거운 어, 그다음에 기술이 많이 필요한 그런 공업을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게 떠오르면 되냐면요. 무거운 거 뭐 있죠? 자동차. 그렇죠. 그다음에 선박. 조선업이죠, 조선업. 그다음에 철강산업, 포항제철 이런 거 있죠, 포스코. 예, 그런 것들이 70년대에 개발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국도도 요 70년대에 개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쓰지는 못했지만 하나 더 추가로 필기해 두세요. 네, 경부고속국도 개통 70년대 칸에 여기 정도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경제를 굴리기 위해서는 멋진 계획도 필요하지만 자금과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노동력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노동력이 비싸면은 이게 가격 경쟁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금 플러스 임금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죠. 그래서 저임금 노동력 이렇게 선생님의 앞에다가 수식어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 자금, 돈은 어디서 갖고 왔을까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박정희 정부 할 때 공부를 했던 건데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첫 번째는 그렇죠.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베트남에 파병한 대가로 또 이렇게 차관을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동력도 있고 계획도 있고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면서 6, 70년대부터 열심히 이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아프리카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나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특정 나라를 비하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는 못하는데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50년대의 우리나라 상황이 딱 지금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런 기아가 발생한 그런 아프리카의 난민국 정도의 경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내렸는데 오늘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그 시작점은 바로 6, 70년대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쭉쭉쭉 경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80년대에 이제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 계기가 바로 삼저 호황입니다. 세계적으로 삼저 호황.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세 가지가 가격이 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가지. 그게 뭘까요? 바로 달러 가격이 떨어집니다. 아까 정정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삼저 호황이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한정해서 삼저 호황입니다. 네, 달러 가격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기름 가격이죠. 유가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은행 이자,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돈을 빌리기가 쉽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공장을 돌리는데 기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금 더 원료를 싸게 수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무역에서는 달러로 주로 결제를 하잖아요. 달러 가격이 낮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삼저 호황에 기반해서 8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쭉 성장하게 되는데 1997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외환 위기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이겠죠. 자, 50년대 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경제 6, 70년대 지나서 80년대 정점을 찍었다가 외환 위기로 한번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정경유착입니다. 정치 세력과 경제계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런 어려운 한자 말인데 이런 거예요. 국가 주도로 뭔가 지금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나 좀 돈 좀 벌어보고 싶다 하는 이제 경제인들은 이제 뇌물을 주는 거죠. 뇌물을 준 대가로 뭔가 특혜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정치 세력과 그다음에 이제 경제계가 밀접하게 이렇게 서로 손잡는 그런 이제 폐단이 뭐 오늘날까지도 있죠. 오늘날까지도. 자, 두 번째 문제점은 저임금 저고가 정책으로 빈부차가 심해지고 도시와 농촌, 즉 도농 격차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면은 인건비가 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만드는데 드는 돈이 적게 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려고 해요. 근데 이 노동자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임금 정책과 함께 이 곡식 가격, 쌀 가격 또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해서 저임금, 저고가 정책이라고 합니다. 누가 힘들어집니까? 결국에는 농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 농사 안 지어 때려쳐. 나 도시로 가서 차라리 공장에 들어갈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6, 70년대에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그런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로 이렇게 수출 위주의 산업이다 보니까 대외 의존도가 심화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휘둘려요. 세계 경제가 좀 이렇게 불황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도 불황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북한 한번 볼까요? 자, 북한도 마찬가지로 뭐 전쟁을 일으키긴 했지만 전후 복구 사업을 했어야겠죠. 50년대. 지금 북한은 50년대만 보는 거예요. 50년대. 자, 그리고 북한판 새마을 운동이라고 보면 돼요.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말처럼 빡세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도 한번 멋지게 경제를 일으켜보자라는 북한의 운동이 바로 천리마 운동입니다.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네, 천리마 운동 북한 거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